네, 오케이.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 현재 코로나 팬데믹 시대죠. 어, 제1차 세계대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1차 세계대전에서 전 세계에서 3천만 명이 죽거나 또는 부상당했습니다. 인류가 역사상 3천만 명이 부상당하고 죽은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인류가 크게 반성을 하죠. 그래서 국제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스위스 제네바에다가.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인류가 서로 적대시하면서 싸우지 말자. 국제연맹을 만들었는데 불과 20년도 안 돼서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네, 2차 세계대전에서는 5천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세상에 국제연맹을 통해서 인간이 서로 싸우지 말자 했는데 불과 20년도 안 돼서 5천만 명이 또 희생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현재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감염된 환자의 수가 1억 5천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가 400만 명이 넘었다라는 사실 아시죠? 네, 현재 우리는 엄연한 제3차 세계대전이다. 근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 대적하면서 종교, 인종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달라서 싸웠는데 지금 현재 3차 세계대전은 인간과 인간의 대결이 아니라 인간과 미물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인간과 미물과의 전쟁, 이것들은 결국 과학이라는 힘으로 풀어낼 수밖에 없는, 포를 쏘고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과학이라는 힘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이 됐다. 이 전쟁은 과학의 힘에 의해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하, 지금 세상은 과거처럼 하드 파워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만질 수도 없지만 더 중요한 소프트 파워 세상이다. 이런 거를 저는 느껴봅니다. 제가 오늘 데이터 대항해 시대 소프트 파워를 키우자라는 주제를 걸었습니다. 500년 전에 대항해 시대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는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다 끝까지 나가면 어딘가는 낭떠러질 거야.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전하는 것을 주저했죠. 그러나 과학적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래서 지구 끝까지 가면은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온대. 여기에서 용기를 얻어서 사람들이 항해를 시작하죠. 멀리 항해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대항해 시대에서 패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안전한 배를 가진 자가 필요했습니다. 멀리 항해를 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새로운 자원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튼튼하고 안전한 배를 가진 자가 패권자일 수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포르투갈이, 이어서 스페인이, 그리고 또 이어서 네덜란드가, 마지막으로 영국이 해가 지지 않은 나라를 건설한 것 다 아시죠? 이 나라의 패권이 바뀔 때마다 튼튼하고 안전한 배가 새로이 등장했죠. 어쨌든 500년 전의 대항해 시대는 바람, 증기, 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드 파워를 키워서 배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패권자가 됐다라고 본다면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데이터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살고 있다. 데이터의 바다가 열려 있다. 여러분 오늘 카톡도 하셨죠? 또 이메일도 보내셨죠? 또 사진도 몇 장 찍으셨죠? 네, 이게 다 어딘가에 저장돼 있죠? 그냥 창고에 저장돼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컴퓨터에 저장돼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한 달간 만들어낸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서울에 있는 63 빌딩을 전체를 컴퓨터로 꽉 채우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해야 될 만큼 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는 데이터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를
대항해 시대가 열렸으니 패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안전한 배가 필요하겠죠. 자,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를 건너가는 배가 뭘까요? 우리가 500년 전에 대항해 시대를 건너가는 배는 눈에 보이니까 금방 알 수 있지만은 데이터라는 바다를 건너가는 배는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네. 데이터의 바다를 건너가는 배를 저는 AI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AI라는 튼튼한 배를 가진 자가 그 AI라는 배를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에 띄어서 거기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새로운 패권자가 되는 거다. 이제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거대한 바다, 데이터 대항해 시대에 패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튼튼한 배, AI라는 거대한 배, 또 다양한 배, 이런 배를 만드는 자들이 데이터 대항해 시대의 패권자가 될 거다. 그렇다면 AI라는 배는 어떤 힘으로 움직일까요? 500년 전의 배는 바람, 전기, 전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AI라는 배는 어떤 힘으로 움직일까? 저는 이것을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터 대항해 시대에 소프트 파워를 키우자라는 메시지를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7월 16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52년 전 7월 16일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어린 학생이었는데 7월 16일 날 아폴로 11호가 발사됐습니다. 52년 전입니다. 여러분 아폴로 11호 아시죠? 네. 그때 KBS에서 이거를 중계를 했는데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우리 반에서 유일하게 흑백 텔레비전 하나 가지고 있는 친구 집에서 친구 8명과 함께 2시간 동안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발사되는 장면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때 도움말을 주던 한국인 박사 한 명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사에 근무하는 조경철 박사, 혹시 여러분 기억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52년 전에 이 아폴로 11호 캡슐 안에는 미국에서 9번째로 큰 컴퓨터가 실려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컴퓨터가 지상에 나사 컴퓨터에 있는데 이 두 컴퓨터가 서로 무선으로 교신을 하면서 16일 날 발사돼서 20일 날 달에 도착해서 24일 날 태평양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8일간의 모든 여정을 양쪽에 있는 컴퓨터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요새로 말하면 자율주행을 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때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은 암스트롱이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는 컴퓨터가 다 알아서 제어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컴퓨터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30만 킬로나 떨어져 있는 달나라까지 무선으로 연결한다는 사실도 그 당시에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폴로 11호에 탑재되었던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이 얼마인지 최근에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에서 9번째로 큰 컴퓨터 메모리 용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폴로 11호에 탑재되었던 78K 78K였습니다. K가 1K가 1000이니까 78,000 바이트죠.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제가 삼성 갤럭시 S20 노트 울트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 메모리 용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50 기가바이트입니다. 52년 전에 아폴로 11호에 탑재됐던 컴퓨터에 400만 배나 되는 용량의 컴퓨터를 여러분이나 저는 호주머니에 현재 담고 다니세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정보통신이 얼마나 빛의 속도로 발전했는지 느낌이 오시죠? 네, 이제는 ICT, 정보통신이라는 거대한 기술 하에서 거대한 데이터의 세계가 열렸고 데이터의 바다가 열렸고 거기서 패권자가 되자. 그래서 소프트 파워를 기르자. 이런 메시지를 제가 담았고요. 먼저 제가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기억의 반대가 뭘까요? 아마 여러분 답변을 안 하셨지만은 머릿속에 망각이란 단어가 맴돌고 있겠죠. 네. 10년 전에
89살 잡수신 이스라엘의 현직 대통령이셨던 시몬 페레스 대통령께서 저한테 해주신 질문입니다. 그 당시 89살이니까 살아계신다면 99살 되시겠죠? 4년 전에 서거하셨습니다. 그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께서 기억의 반대가 뭐냐고 해서 제가 당장에 망각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페레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의 반대가 망각. 자네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나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네. 제가 당장에 되물었죠. 아니, 기억의 반대가 망각이지 왜 상상입니까? 그 당시 89살 잡수신 시몬 페레스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은 내가 이미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는 것. 상상은 내가 아직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것. 따라서 기억의 반대가 망각. 자네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나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네. 자,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저는 그때 89살 잡수신 그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기억의 반대가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 맞군. 내가 이미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는 기억을 할래. 아니야. 나는 그 누구도 아직 가보지 않은 그곳을 미리 가보는 상상을 할래.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나는 3가지를 상상하기를 주문합니다. 자원이라고는 이만큼도 없고 국토의 면적도 우리나라 충청남북도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3가지를 상상을 해야 된다. 첫 번째 X축. 저 깊은 바다를 상상하고 탐험해라. 두 번째 Y축. 저 높은 우주를 상상하고 탐험해라. 세 번째 Z축. 저 심오한 네모를 상상하고 탐험해라. 네모가 뭘까요? 깊은 바다, 높은 우주, 그리고 심오한 네모. 생명을 상상하고 탐험해라.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깊은 바다와 높은 우주와 심오한 생명, 이 3가지만큼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단 반발자국이라도 앞서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또는 데이터 대항해 시대의 힘이라고 하는 소프트 파워의 출발선은 상상입니다. 영어로 하면 imagination. 상상은 눈에 안 보이죠? 만질 수 없죠?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자원이다. 데이터 대항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철광석, 원유가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자녀들의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 직원들의 머릿속에 있는 좋은 imagination. 이게 소프트 파워의 출발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일 제가 시몬 페레스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별도로 하겠고요. 이분은 65년 동안 장관을 10번, 수상을 3번, 국회의원을 5번,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오슬로 협정을 맺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제발 당신이 대통령이 좀 되어주세요 하고 추대를 받아서 제9대 대통령을 하신 이스라엘의 국부이기도 하시죠.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 기억하지 말고 상상하라. 왜? 이미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려고 하니 아직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봐야지.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Zero to One이라는 책 보신 분 계십니까? 2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책인데 깨알 같은 글씨에 그래프가 하나 딱 나옵니다. X축, Y축. 근데 X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을 N으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X축은 누군가가 1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를 분해하고 카피해서 그보다 훨씬 더 좋게 N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들어 내놓으니까 우리나라 삼성이 즉각 반격해서 갤럭시 만들었죠. 현재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훨씬 많이 팔리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조차도 지난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갤럭시가 아이폰을 제쳐버렸죠. 우리나라는 이 1을 N으로 만드는 X축 세계 넘버1입니다. 그러나 X축, 피터 틸이 얘기하는 X축, 1을 N으로 만든다는 X축의 단점은 뭐예요? 누군가가 1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X축은 누군가가 1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를 따라가는, 우리나라가 그걸 세계 1등으로 잘했어요. 그런데 피터 틸은 이제 X축 시대는 저물고 있다. 대신에 Y축으로 눈을 돌려보자. 이 제로 투 원에 나오는 이 그래프의 Y축은 0을 1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X축은 1을 N으로 만든다라고 그랬죠.
자, 0을 1로 만든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Zero to One이에요. 여기서 0이 뭘까요? 0, nothing. 없는 거. 여러분 직원들의 머릿속에 있는 좋은 imagination은 아직은 0입니다. 아까 페레스 대통령의 기억의 반대가 상상이라고 그랬죠. imagination. 피터 틸도 0이라는 상상을, imagination을 1이라는 혁신, innovation으로 바꿀 줄 아는 경제라야 돼. 그 얘기를 Zero to One이라는 책에다가 썼던 것입니다. 자, 0,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머릿속에 있는 좋은 상상력을 1이라는 혁신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 우버라는 회사 잘 아시죠? 네, 우버의 나이는 12살 됐습니다. 우버는 단 한 대의 자동차도 소유하고 있지 않죠. 또 단 한 대의 자동차도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버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에서 2,500만 대의 자동차를 만드는 미국의 GM, 그다음에 1년에 1,200만 대를 만드는 일본의 도요타, 또 1년에 500만 대를 만드는 우리나라의 기아, 현대차, 이 세 회사의 주식을 다 탈탈 털어야 단 한 대의 자동차도 만들지도 않고 생산하지도 않는 우버와 현재 똔똔이에요. 자, 우버가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들었습니까? No. 우버는 간단한 상상을 혁신으로 만들었을 뿐이죠. 자, 우버가 만든 그 상상력은 뭘까요? 어떤 상상을 혁신으로 만들었을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 자가용 한 대씩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여러분 자가용의 96%의 시간은 주차장에 고이 모셔져 있는 시간입니다. only 단 4%만은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나 저는 바보처럼 수천만 원 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죠. 영어로 자가용을 뭐라고 그래요? My car라고 안 그러죠. My own car라고 그러잖아요. 그 젊은이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맑은 날은 초록색, 날씨가 흐린 날은 밝은색, 노란색 차를 탈 거야. 내가 왜 바보처럼 자동차를 소유하니? 실제 맨하탄에서 자동차를 사게 되면, 집을 계약을 하게 되면 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물어보죠. 네, 자동차가 2대입니다 하면은 곱하기 600불, 1200불을 엑스트라 차지하죠. 네. 이 우버를 만든 두 젊은이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버라는 회사를 만들죠. 우버라는 회사는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자동차가 여분이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회사죠. 네, 플랫폼이라는 건 소프트웨어 덩어리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만질 수 없어요. 여러분 에어비앤비 아시죠? 에어비앤비는 단 한 개의 룸도 소유하고 있지 않죠? 11년 된 에어비앤비의 현재 시가총액은 전 세계에 10만 개의 룸을 가지고 있는 힐튼 호텔 더하기 8만 개의 룸을 가지고 있는 메리어트 호텔을 다 합쳐야 단 한 개의 룸도 가지고 있지 않는 에어비앤비와 똔똔입니다. 에어비앤비는 거대한 자원을 넣어서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드는 회사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1등부터 20등까지 시가총액 회사를 뽑아봤더니 19개가 Y축 회사예요. 0을 1로 만드는 회사예요.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딱 한 개가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세계 20대 기업 중에서. 존슨앤존슨 아시죠? 네, 존슨앤존슨 하나가 Y축 기업이고, X축 기업이고 원료를 제품으로 만든 나머지 19개 기업은 상상을 혁신으로 만든 Y축 기업이에요. 여러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등 원료를 제품으로 만든 회사 거의 없죠? 네, 전 세계 기업은 X축에서 Y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1등부터 10등까지 기업을 쫙 뽑아봤더니 시가총액 9개가 X축이에요.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드는 경제. 딱 한 회사가 Y축이에요. 0을 1로 만드는 회사 딱 하나 있어요. 네이버. 아시죠? 네이버 하나 빼고 9개는 아직도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X축 기업이에요. 전 세계 1등부터 20등까지 기업은 19개가 상상을 혁신으로 만든 Y축 기업이고 딱 한 개, 존슨앤존슨이 X축, 원료를 제품 만드는 기업이에요. 자, 이쯤 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하, 전 세계 경제는 이제 X축에서 Y축,
제로를 원으로, 상상을 혁신으로 만든 경제로 바뀌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오시죠? 네. 그러면은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X축 경제에서 필요한 힘은 뭘까요? 이게 하드 파워입니다. 소위 말해서 1, 2, 3차 산업혁명은 왜 태어나느냐? X축 자라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원료를 넣어서 제품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원료를 조금만 넣고 제품을 많이 만들까? 어떻게 하면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드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할까? 이것 때문에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요즘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4차 산업혁명은 달라요. X축 자라자라는 캠페인이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은 Y축 자라자라는 캠페인이에요. Y축의 원료는 뭐예요? 상상이죠? 네, 이제는 상상을 어떻게 하면 혁신으로 잘 만들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헷갈린 거는 4차 산업혁명을 X축에 찾으려고 그러니까 헷갈려요.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것 1차, 2차, 3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4차. 4차 산업혁명은 축이 다르다. X축 잘하다라는 캠페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혁신으로 만드는 거 잘하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힘이 뭘까요? 이거는 전기, 전기와 같은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소프트 파워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는 좀 뒤에 제가 더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로 투 원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 피터 틸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 아니면 잘 안 믿잖아요. 그래서 피터 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제가 여러분께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피터 틸은 친구 7명과 함께 8명이서 페이팔이라는 벤처를 만듭니다. 이 페이팔이라는 벤처를 그 당시에 미국의 이베이에다가 16억 달러의 M&A를 시킵니다. 자, 8명이서 이 벤처를 16억 달러에 팔았으니 1인당 2억 달러씩 받았겠죠? 2억 달러씩 받아서 저 같으면은 멋진 요트를 사서 시중에를 마음껏 누빌 법도 한데 이 8명 중에서 3명이 이 그래프 밑에 있는 스티브 첸, 체드 할리, 롤프 보사 이 3명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창업에 도전해서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유튜브 없이 못 사시죠? 네, 유튜브를 만들어서 어디다 팔았습니까? 구글에다 또 M&A를 했죠? 얼마에? 3조 원에. 그리고 또 유명한 여기 나온 보면은 옐프를 만든 친구도 있고요. 또 링크드인을 만든 친구도 있고 또 여러분이 다 아는 테슬라 모터스를 만든 앨런 머스크도 페이팔을 만든 8명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들 8명을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 페이팔을 성공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창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었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다시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벤처 캐피탈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페이팔 마피아다 이렇게 부르죠. 피터 틸이라는 사람은 그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2억 달러를. 옐프와 링크드인에서 투자를 했고 그 나머지 돈으로 페이스북에다 몰빵을 한 거죠. 그 당시에 페이스북이 막 탄생했을 때 1억 달러를 페이스북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지분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그 많은 지분을 가지고 현재 피터 틸이 억만장자가 돼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전 세계 젊은이들의 좋은 상상력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 100만 불, 저 아이디어 200만 불 엄청나게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세계 1등 갑부가 누굴까라고 추측하라고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피터 틸일 거야. 왜? 어마어마하게 많은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그 유명한 피터 틸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한 학기 강좌를 열었는데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만든 책이 이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고 그 제로 투 원에서 X축이 아니라 Y축, 0을 1로 만드는 축으로 가야 된다. 제가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네, 창조경제가 이름이 너무 아름다워서 만든 것 아닙니다.
그 당시에 피터 틸의 제로 to 원, X축이 아니라 이제 Y축을 잘해야 된다. 0을 1로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래요? 창조라고 그래요. 그러나 100을 200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창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름이 너무 좋아서 창조경제라고 이름 붙인 게 아니라 피터 틸이 얘기한 이제 X축 경제가 아니라 Y축 경제를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그동안에 원료 수입에다가 제품 잘 만들어서 다시 또 한 달간 나가서 배로 싣고 나가서 팔았던 X축 경제, 이걸 버리자는 건 아닌데 잘해야 되지만 더 잘해야 될 것은 Y축 경제. 젊은이들의 좋은 번뜩이는 아이디어 상상력을 거대한 혁신으로 만드는 것, 이거 잘해야 된다. 그러려면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를 길러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퀴즈 하나 더 내볼까요? 바닷물 1톤을 먹는 물로 바꾸는데 코스트가 얼마나 들까? 자, 바닷물 1톤이면 1000리터죠? 1000리터를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 자, 물을 끓여서 수증기 냉각하면 되겠죠? 기름값이 100불 이상 들어갑니다. 이 물리적인 방법만 고집했을 때는. 그러나 여러분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죠? 삼투압. 거꾸로 하면 역삼투압이 되죠. 이 생화학적인 역삼투압 기술을 살짝 섞었더니 세상에 1톤의 바닷물을 당장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데 코스트가 현재 52센트입니다. 52센트의 전기료만 부담하면 바닷물 1톤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요. 자, 52센트면 600원이죠? 생수병 하나 값입니다. 이 생수병 하나 값의 전기료만 부담하면 세상에 1톤의 바닷물을 지금 당장에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버려요. 이 기술이 1980년대 10년간 이스라엘을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년에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궁금하시죠? 1년 내내 내리는 비가 400mm입니다.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 이스라엘은 사막입니다. 이 사막에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물이 얼마나 귀해요. 지중해 바닷물은 넘실거리는데 갈증을 느끼죠. 그래서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라 해서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거기에서 나온 기술이 역삼투압 기술이고요. 이 역삼투압 기술을 통해서 현재 52센트. 이스라엘이 1년 내내 필요한 물의 양이 6억 톤입니다. 그중에서 5억 톤을 시중에 바닷물을 민물로 바꿔서 밀어 올려서 먹어요. 농업용수 다 해결합니다. 자, 6억 톤 중에 5억 톤이니까 80%가 넘죠?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아이들에게 마이크 딱 갖다 대고 얘야, 강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흐르니? 라고 물어보면 빤히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강이요? 바다에서 출발해서 산으로 가지요? 라고 서슴없이 얘기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나라는 이 기술 하나로 1980년대 10년간 경제를 운영을 하죠. 그리고 1990년대 이스라엘이 뭘 먹고 살지? 라고 해서 개발한 것이 인터넷 보안 기술입니다. 1990년대에는 인터넷은 전 세계에 있는 대학과 연구소끼리만 사용하는 그런 네트워크였어요. 일반인이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앞으로 인터넷을 보니 전 세계인이 쓸 것 같아. 따라서 인터넷에 목을 재는 기술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겠는데 인터넷에 목을 재는 기술이 뭘까?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은 기술이 인터넷 보안 기술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은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보안이 걸려있지 않으면 파일 보낼 수 없어요. 물건 살 수 없어요. 예금 보낼 수 없어요. 보안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80년대 후반에 바로 인터넷 보안 기술을 파이어월을 만듭니다. 체크포인트라는 벤처 회사가 파이어월을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 파이어월이 설치되지 않은 기업, 학교 없죠? 그걸 전부 이스라엘의 체크포인트가 다 이제 장악하고 있죠. 또 여러분, 비디오 영상물 같은 것, 유료 영상물 다운로드해서 받아 내리려면은 이게 남에게 카피가 돼버리면 안 되겠죠? 단 한 개라도 이스라엘의 NDS라는 회사의 알고리즘을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보안 알고리즘의 거의 70%를 이스라엘이 완전히 장악을 했죠. 그 기술이
90년대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고 있죠. 이처럼 앞으로의 경제는 원료 사다가 제품 잘 만들어서 파는 것, 그거 버리자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과학기술, 상상력 이거를 섞어서 거대한 혁신 만드는 거 이거 잘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따라서 저는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다. 자, 제가 바닷물을 민물로 바꾼 이야기를 했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혹시 전기만 풍부하다면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빨아들여서 물을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제가 상상을 했는데 세상에 작년에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운영하는 다보스 포럼 아시죠? 다보스 포럼에서 매년 100개 기업, 가장 혁신적인 기업 100개를 선정해서 발표하는데 그중에 워터젠이라는 회사가 소개가 됐어요. 워터젠. 이 회사를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빨아들여서 물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현재 시제품을 조그마한 걸 만들어 놨는데 이 시제품을 가지고 300와트를 딱 꽂았더니 하루에 200리터의 물을 지가 공기 중에서 만들어냅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막에 있다 하더라도 워터젠에서 만든 이 장치를 가지고 가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300와트만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이 사막 한가운데서도 하루에 200리터의 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지만은 끊임없는 상상력을 통해서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면서 혁신을 만드는 세상이 왔다. 이 워터젠이라는 회사는 모토가 뭔 줄 아세요? 이 워터젠이라는 회사의 모토는 파이프라인이 필요 없는 빌딩. 이게 이 회사의 모토예요. 이제 파이프라인이 필요 없는 빌딩을 짓겠대요. 빌딩은 아무리 멀쩡해도 안에 파이프가 녹슬어버리면 수명 끝이죠. 네, 이 회사는 공기 중에서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직접 빨아들이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파이프라인이 필요 없는 빌딩을 짓겠다. 이런 정도로 상상력을 동원한 나라가 이런 나라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그동안에 엄청나게 성장했다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우리나라 무역 전반적인 기조가 흔들리고 있죠.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1년에 1,000억 달러 이상 무역 흑자를 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600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600억 달러 작년에 무역 흑자를 냈지만은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 600억 달러 흑자를 냈는데 작년에 정보통신산업, ICT 산업 한 군데서 작년에 무역 흑자를 얼마를 낸 줄 아세요? 1,300억 달러 무역 흑자를 냈습니다. 대한민국 ICT 산업에서 1,300억 달러를 흑자를 냈기 때문에 작년 대한민국이 600억 달러 무역 흑자를 낸 거예요. 만약에 ICT 산업에서 수출 수입이 똔똔이었다면은 우리나라 작년에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 700억 달러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정보통신 산업이 1,0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내줬기 때문에 그나마 작년에 600에서 700 사이 무역 흑자를 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하나 빼고 ICT 산업을 전부 한국과 같거나 앞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몰랐지만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X축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가 Y축,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Y축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어떤 혁명? 제4차 산업혁명. 자, 혁명이 일어나면 우리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혁명에 가담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그러나 이 혁명이 성공해버린다면 가담한 자에게는 대박이고 반대한 자에게는 쪽박이 되겠죠.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될까? 아까 피터 틸의 제로 투 원이라는 그래프 기억나시죠? 1, 2, 3차 산업혁명은 원료를 구해다가 제품 만드는 X축 경제입니다. 우리는 원료를 구하기 위해서 배로 한 달간 가서 싣고 와서 제품 만들어서 다시 또 한 달간 내다 팔았죠?
여기서 우리가 1등 했어요. 자원이 이만큼도 없는 나라가.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원료를 구하기 위해서 배로 한 달간 나가서 구해올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에서 바로 원료를 구해올 수 있습니다. 이제 배 타고 멀리 나갈 필요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나라, 작년에 우리나라가 평균 IQ 107, 세계 1등 했죠? 네. 우리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좋은 상상력을 끄집어내서 혁신으로 만드는 것, 여기에 필요한 힘이 소프트 파워다. 제가 소프트 파워 얘기를 쭉 해왔는데 그럼 소프트 파워가 도대체 뭘까?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프트 파워는 6가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풍부한 상상력, 두뇌의 창의성, 끊임없는 혁신, 실패했지만은 다시 배우는 자세, 유연하고 논리적인 사고. 제가 6가지를 쭉 나열해 봤는데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뭐 생소한 것 없죠. 다 아는 내용이죠. 네, 소프트 파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imagination을 이노베이션으로 만드는 챌린지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뭐냐? 상상력을 혁신으로 만드는 도전의 힘이다. 소프트웨어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아까 제가 6가지 얘기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다. 왜 소프트웨어가 중요할까? 소프트웨어는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을 구현해내는 이네이블러입니다. 아까 에어비앤비를 만든 새 젊은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호텔이 불편하니 혹시 빈집 있으면은 들어가면 혹시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은 많이 했지만은 그 생각을 했지만은 이노베이션을 연결할 수 있는 챌린지를 못했죠. 그러나 그 새 젊은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을 챌린지를 통해서 이노베이션을 했는데 그 새 젊은이의 특징은 뭐였느냐? 소프트웨어 도사들이었어요. 다른 상상했던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쏘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 새 젊은이는 소프트웨어 도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아하, 맞아. 빈집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 관광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 되겠네. 새 젊은이들이 불과 석 달 만에 에어비앤비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죠. 결국은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2013년에. 그때 제가 첫 실국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당시에 장관이 청문회가 아직 안 끝나서 제가 먼저 취임을 했고 첫 실국장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군 이래로 단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어 놨는데 미래창조과학부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 넘버 1. 우리 아이들이 남이 만들어 놓은 게임에 중독돼 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가르쳐서 게임을 만드는 데 중독된 아이로 바꿔버리자. 이게 제가 2013년에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취임하면서 제 일성으로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를 불러다가 초, 중고등학교 소프트웨어 의무교육 합시다. 교육부가 좀 늦게 했지만은 교육부가 어쨌든 추진을 해서 2018년부터 초, 중, 고등학교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의무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교육부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미래창조과학부가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을 탈탈 긁어 모아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는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197개 대학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매년 5개 대학씩 선발을 해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현재 35개 대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35개 대학은 어떤 과목을 전공하든지 반드시 소프트웨어를 일정 수준 이상 가르쳐서 내보내 옵션을 걸어놨죠. 이 35개 대학은 반드시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지원했습니다. A라는 대학은 바이올린만 가르쳐서 내보내는데 B라는 대학은 바이올린과 소프트웨어를 같이 가르쳐서 내보냈어요. A라는 대학 출신은 졸업하고 뭐한가 봤더니 바이올린 레슨하고 있어요. B라는 대학 출신은 뭐한가 봤더니 세상에 음대 출신인데 소프트웨어를 가르쳐놨더니 바이올린에다가
조그마한 AI 장치를 지가 만들어서 부착을 해놨어요. 이 AI가 클라우드 컴퓨터하고 무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바이올린을 몇 소절을 연주했더니 AI가 들어보고 비발디 사계의 여름의 제2악장입니다. 금방 알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피아노 반주를 지가 딱 끌고 옵니다. 나는 바이올린만 연주할 뿐인데 피아노 반주가 같이 따라오죠. 내가 신이 나서 바이올린을 좀 빨리 연주했더니 피아노 반주도 빨리 따라와요.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할까? 내가 생각했던 것을 구현해내는 이네이블러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소프트 파워라는 게 뭐죠? 이미지네이션을 이노베이션으로 바꾸는 힘. 이제 미국도 이미 이스라엘도 영국도 우리와 거의 비슷한 순간에 소프트웨어 의무 교육을 시작을 했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소프트웨어를 떡 주무르듯이 다룰 줄 아는 신입사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조직에서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은 그 신입사원들에게 그 아이디어를 설명을 해주고 그 신입사원들이 팀을 짜서 소프트 파워를 발휘를 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혁신으로 만들 줄 아는 시기가 곧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원료가 되는 상상력이 중요하겠죠? 아무리 소프트웨어 잘 다룬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면은 혁신을 못 만들어내겠죠? 따라서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코딩을 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짤지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조직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상상하는 이미지네이터들이 많이 있어야 그 이미지네이션이라는 원료를 가지고 신입사원들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가지고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이노베이션, 혁신을 만드는 것 이거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저는 평상시에 우리는 두 개의 지구에서 살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지구, 우리가 발로 딛고 있는 지구를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지구, 저는 이거를 디지털 지구다. 눈에 보이는 지구는 우리나라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전 세계 면적을 축구 경기장이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면적은 감독이 앉아있는 벤치의 면적입니다. 이 좁디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는 원료 구입에다가 제품 만들어서 파는 X축 경제 세계 1등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또 하나의 지구가 있죠. 오른쪽 디지털 지구. 이 디지털 지구는 우선 국경이 없죠. 네,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지구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디지털 토양을 갖춘 나라가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디지털 지구라는 새로운 지구에서 우리가 경제의 장을 펼쳐내야 되고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의 터전이고 소프트 파워가 필요한 부분이다. 여러분 구글 아시죠? 네, 구글이 24살 된 회사입니다. 24년 전에 구글이 탄생했을 때 이미 야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구글이 태어난 지 24년이 흘렀죠? 야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구글은 시가총액이 1.4조 달러, 1.4 트릴리언 달러, 세계 4등 회사가 됐습니다. 3등 회사가 됐습니다. 전 세계 1 트릴리언 이상, 1조 달러 이상 되는 회사가 4개밖에 없는데 구글이 3등이에요. 자, 구글이 노벨상을 한 10개 만들어냈습니까? No. 구글이 만든 새로운 과학기술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대신에 구글 이스라엘에서 근무하던 40살도 넘은 그 당시에 아줌마 연구원 요엘 마르크의 간단한 상상력. 여러분 구글 서제스트라는 거 아시죠? 검색창에다가 NY만 치면 지가 알아서 뉴욕 타임스, 뉴욕 양키스, 뉴욕 라이브러리 미리 서제스트 해주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24년 전에 구글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그 아이디어를 제안한 40살도 넘은 연구원 요엘 마르크의 구글 서제스트라는 아이디어를 컴퓨터 엔지니어들이 6개월 만에 구글 서제스트라는 검색 엔진으로 만들어내죠. 그리고 야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네, 간단한 상상이 어마어마한 혁신을 만들어요. 이처럼
네이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가장 큰 Y축 기업이 됐지만은 거대한 과학기술의 힘이라기보다는 간단한 상상력을 소프트웨어의 힘을 통해서 바꾼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인텔. 여러분 노트북이 삼성이 만들었건 LG가 만들었건 그 안에는 인텔 인사이드라고 적혀 있죠. 네, 왜? 여러분 노트북에 브레인을 인텔 칩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컴퓨터든 간에 브레인을 인텔 칩을 심게 되면은 그 안에 인텔 인사이드라고 적혀 있죠. 네, 인텔 창업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무어라는 사람, 자기 이름을 따서 무어의 법칙 아마 잘 아시겠죠? 무어의 법칙이 뭡니까? 이 손톱만한 칩의 용량을 1년 반마다 속도와 용량을 2배씩 늘려가겠다라고 약속해 놓은 게 무어의 법칙입니다.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1년 반마다 꼬박꼬박 2배, 4배, 8, 16, 32, 64, 128 늘어나죠. 그래서 2004년에 인텔 8088이라는 칩이 나와요. 이 칩이 최초로 PC다운 PC를 우리는 386부터 쳐줘요. 그래서 386이 유명하죠. 그 386 PC 전체를 인텔 8088이라는 칩이 구동을 합니다. 하나가. 얼마나 속도가 빨라졌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8088을 속도를 2배를 높여서 8098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워낙 연산 속도가 빨라지니까 열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무리 2배로 올리려고 해도 열이 나서 칩이 타버려요. 그래서 인텔의 무어의 법칙이 2005년에 스탑됩니다. 그래서 인텔의 한계가 여기까지군 하면서 주가가 폭락하죠. 150불 하던 것이 5불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2005년에 인텔이 파산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 인텔을 구한 장본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인텔의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트럭 운전사입니다. 인텔 이스라엘 연구소에 있는 트럭 운전사가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합니다. 이 양반은 반도체 반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회사가 망한다니까 들어봤겠죠. 뭐 때문에 망하는데 칩에서 워낙 열이 많이 나가지고 이제 칩이 속도가 더 이상 못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어. 트럭 운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악셀 페달을 계속 밟아가지고 자동차를 빨리 가려고 그러니까 엔진에 열이 나서 타버리지. 거기다 기압 박스 하나만 넣으면 되겠구만. 여러분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입니까? 여러분 기압 박스가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악셀 페달로만 자동차를 속도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엑셀 페달을 풀리 밟아서 시속 100km를 달린다. 엔진은 1분당 RPM이 10,000까지 올라갔다. 엔진 타버리겠죠? 그래서 당연히 2단기야, 3단기야, 4단기야. 트럭 운전사는 당연한 생각이죠. 그 아이디어가 힌트가 돼가지고 2단기야를 만들죠. 2단기야를 칩의 2단기야를 쇠로 깎은 2단기야가 아니라 2개로 나눠서 1단기야와 2단기야를 논리적으로 분류를 해서 열이 덜 나게 하는 칩을 만듭니다. 그래서 1단기야의 파워로 노트북을 구동을 하고 2단기야의 엑스트라 파워로 와이파이를 구동을 하죠. 세상에 그래서 이 칩 이름을 듀얼 코어라고 붙여요. 2란 뜻이죠. 세상에 와이파이가 되니까 지금 와이파이 안 되는 기기가 없죠. 네, 그 당시 와이파이가 되니까 아니 세상에 선 없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노트북이 나왔단 말이야?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 유명한 듀얼 코어를 탑재한 노트북 브랜드 혹시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인텔이 만든 센트리노라는 2단기야 최초의 듀얼 코어를 탑재한 노트북이 나오면서 인텔 주가가 15배로 뛰었죠. 만약에 그때 트럭 운전사의 아이디어가 없다면 인텔은 2005년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야 될 기업이에요. 자, 2단기가 나왔으니까 3단기가 나와야겠죠? 트리플 코어. 또 4단기가 나와야겠죠? 쿼드 코어. 지금 현재는 기아 박스가 16단까지 기아가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트럭 운전사의 엉뚱한 상상력이 없었다면 이런 이노베이션, 혁신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원료 넣어서 제품 만드는 것 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더 잘해야 될 것은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힘이다. 이 소프트 파워다. 그러려면은 교육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의 교육은 X축 잘하다라는 교육이에요. 똑같은 포맷으로 스탠다드를 만들어 놓고 누가 더 빨리 하고 누가 더 잘 만드는가 경쟁했다면은 이제는 Y축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나만의 my own idea my own idea를 소프트 파워를 가미를 해서 my own innovation으로 바꾸는 것 이거 잘해야 된다. 교육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은 뭐 하나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저것 안 되는 이유가 많죠. 아까 제가 우버 얘기했는데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우버가 현재 불법으로 돼 있죠. 네, 드론을 띄우려고 해도 드론을 마음대로 띄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돼 있죠. 새로운 기술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기존의 룰에 딱 얽매여서 새로운 룰을 시도할 만한 샌드박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제도도 X축에 맞는 제도가 아니라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데 옵티마이즈된 제도가 아니라 Y축에 옵티마이즈된 제도, 상상을 혁신으로 바꾸는 제도. 금융도 바뀌어야 됩니다. 금융.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파트 하나 담보로 잡고 5억 빌리는 거 세계에서 가장 빨리 해주는 은행이 대한민국 은행이. 근데 좋은 특허, 좋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하나 담보로 잡고 단 1억이라도 한 달 안에 빌려주는 은행이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은행도 하드 파워가 강한 은행이지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는 담보로 해주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만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담보가 은행에서 설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저는 금융도 소프트 파워가 강한 금융이어야 된다. 기타 등등 해서 이제 하드 파워 중심의 대한민국이었다고 본다면 앞으로는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 중심의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 대항해 시대라는 이 5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데이터 대항해 시대라는 거대한 물결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두 개의 지구 중에서 발로 딛고 있는 지구가 아니라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또 하나의 디지털 지구라는 관점에서 소프트 파워라는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은 역시 보면은 이제는 그 원료를 구하기 위해서 뭐 전 세계 돌아다닐 필요 없이 좋은 아이디어 상상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나중에 기를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길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요. 잠깐만요. 제가 이게 안 움직이는데 페이지 다운이 됐다. 잠깐만요. 자, 여기 슬라이드에 보면은 개업과 창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개업과 창업을 서로 혼돈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창업을 개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개업을 창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영어로 하면 아주 쉽죠. 개업하면 저는 비즈니스 오프닝 여기 음식점 하나 잘 되니까 나도 하나 차려야지 옆에다가 이거는 창업이 아니라 개업이다. 비즈니스 오프닝. 이 개업은 피자의 반지름을 넓히는 작업이 아니에요. 따라서 면적이 안 넓어지죠. 창업은 비즈니스 크리에이션이거든요. 아까 0을 1로 만드는 게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창업은 뭐냐? 작아도 좋아요. 0에서 0.1, 0에서 1, 0에서 10, 0에서 100. 뭔가 하여튼 0에서 뭔가 만들었을 때 창업이다. P2T 그래프에 의하면 Y축을 개척하는 게 창업이고 개업은 X축에 머물러 있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비즈니스 크리에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 근데 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오바마가 캠페인 2008년에 대통령 선거 캠페인 할 때 2008년 10월 달에 리만 브라더스 사건 기억나시죠? 네, 오바마는 캠페인 할 때 벌써 미국 경제 위기를 안고 그리고 당선이 돼서 2009년 1월 달에 취임을 해서 첫 해에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가는 것.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미국의 실업률이 10%였다. 여러분 상상하시나요?
네, 그 당시에 아마 여러분 2009년, 10년에 미국에 계셨다면은 아마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 짐작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바마가 8년 임기 끝나고 마지막 백악관 빠이빠이 하고 나갈 때 4.6%로 떨어뜨려 놨어요. 원래 미국 실업률은 4.6이 정상입니다. 미국 실업률은 4.6이 에버리지. 그러면 8년 재임 기간 동안에 어떻게 10%를 4%대까지 떨어뜨렸을까? 이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놀라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 포인트가 있다. 오바마가 스타트업 아메리카 파트너십을 선언했죠. 세계에서 창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에다 휘발유를 더 붓자. 이게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입니다. 핵심이 뭐냐? 개방형 혁신입니다. 오바마가 미국의 CEO들 20명 불러다 모아놓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등 딱 한 가지 당부합니다. 여기 계신 CEO 여러분, 젊은이들의 상상력을 후하게 대해주세요. 딱 한마디. 젊은이들의 상상력을 후하게 대해주세요. 아까 페레스 대통령께서도 기억의 반대가 상상이라고 그랬고 피터 틸도 영을 일로 만들, 상상을 혁신으로 만들고 있고 오바마도 젊은이들의 상상력을 후하게 대해주세요. 똑똑똑 아이디어 100달러에 팔러 왔습니다 하면은 110달러에 사줘라 이런 얘기. 야, 내가 아이디어를 팔러 가는데 인텔에서 110달러에 주겠다 이런 얘기. 젊은이가 얼마나 신이 나요? 멋지게 사인하고 나가는데 젊은이 잠깐 너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이디어를 100달러에 팔러 갔는데 110달러에 사준 것도 고마운데 같이 일하세요. 발 없는 말이 천리가죠. 네, 전 세계 인도, 중국, 한국 젊은이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러쉬를 이루죠. 네, 그 당시 오바마 당시에 1년에 미국에서 잡이 18만 개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매년 기존 산업에서 X축 경제에서 미국 X축 산업에서 1년에 18만 개의 산업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근데 오바마의 오픈 이노베이션 정책에 의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미국에 와서 23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X축에서 18만 개가 사라지고 Y축에서 23만 개가 늘어나요. 전체적으로 매월 5만 개씩 늘어나죠. 네, 매월. 이게 쌓이고 쌓여서 4.6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일자리는 X축이 사라지고 Y축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의 퀄리티가 점점 높아져요. X축 부정물이 18만 개가 사라지고 Y축 맑은 물이 23만 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1년 반 만에 실업률이 3.8%로 또 떨어졌죠. 네, 미국 역사상 실업률이 3%대에 진입한 것이 딱 3번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바마의 오픈 이노베이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트럼프가 혜택을 본 거죠. 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달라졌지만은 역시 개방형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달나라까지라도 가서 모셔와라. 이게 오픈 이노베이션. 제가 우리나라 대기업들 강연을 많이 나갑니다. 제발 우리 기업들 오픈 이노베이션 하세요. 똑똑똑 이 아이디어 100달러에 팔러 왔습니다 하면은 사진 찰칵 찍고 문 닫아버리죠. 그리고 안에서 개발해버려요. 젊은이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는 젊은이들의 상상력을 아까 0이라고 했죠. 후하게 대해주는 오픈 이노베이션 정책.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정책이다 이런 얘기. 자, 여러분 네덜란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네덜란드를 일부러 갔습니다. 왜 네덜란드를 갔느냐? 네덜란드의 면적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예요. 우리 남한의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네덜란드가 4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경상남북도하고 똑같아요, 면적이. 그런데 전 세계에서 농업 수출 1등 나라가 미국이죠. 그러면 농업 수출 2등 나라가 캐나다도 아니고 호주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경상남북도만한 네덜란드가 어떻게 농업 수출 2위일까? 여기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아셨습니까?
미국 다음 농업 수출 2등 국가가 네덜란드라는 사실을 우리나라의 25배예요. 그 조그마한 나라가.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네덜란드란 나라를 가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암스테르담 공항에 딱 도착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비행기 내려서 침 찾는 곳으로 왔더니 큰 벽에 보잉 747 비행기가 한 대 딱 그려져 있어요. 실물 모양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저 보잉 747에 그 조종석이 있는데 줄 쫙 그어가지고 여기가 바다의 높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바다보다도 5m가 낮아요. 여러분, 존 F 케네디 공항이 대서양 바다보다도 5m가 낮다. 활주로가. 상상이 갑니까? 인천국제공항이 서해 바다보다도 5m가 낮다. 상상이 갑니까? 네덜란드는 국토의 약 30%가 바다보다도 낮아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2위 농업 수출국이 됐을까? 이 나라는 농업은 과학이다. 슬로건이. 농업은 과학이다. 모든 과학을 농업과 연결해 놨어요. 근데 그동안에 실리콘 경제가 세계를 지탱을 했죠. ICT 경제가.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인들한테 실리콘밸리가 어디 있니 하면 다 알아요. 미국, 어느 주? 캘리포니아, 어느 도시? 산호세, 어느 대학? 스탠퍼드. 다 알잖아요. 근데 정보통신 시장은 전 세계 4조 달러밖에 안 돼요. 4 trillion dollars. 그런데 전 세계 푸드 마켓은 얼마인 줄 아세요? 방금 말한 실리콘 시장의 3배예요. 4, 3, 12. 12 trillion 달러가 푸드 마켓이에요. 그러면 푸드 밸리가 있잖아요. 푸드 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푸드 밸리가 어느 나라에 있는 줄 아세요? 세계 1등 농업 수출국 미국 아니에요. 세계 2등 농업 수출국 경상남북도만한 네덜란드 땅에 그 유명한 푸드 밸리가 있어요. 어디에? 서울에서 천안거리에 있는, 암스테르담에서 천안거리에 있는 와게닝겐이라는 도시에. 거기는 전 세계 1,500개의 식품회사 연구소가 거기에 꽉 차 있어요. 실리콘밸리 가면은 IT 연구소가 꽉 차 있죠. 전 세계 생명과학 연구소가 거기에 꽉 차 있어요. 이 와게닝겐 연구소는 세계 넘버원 라이프 사이언스 연구소입니다. 생명과학 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제가 강연 가면은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다. 저는 앞으로 우리 손자 손녀들을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스탠퍼드가 아니라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으로 보내려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생명과학의 시대가 열렸죠. 이제는 실리콘보다 현재 3배나 큰 푸드를 포함해서 파마, 메디컬까지 합하면은 ICT 시장의 5배예요. 그 어마어마한 5배를 리드하는 대학이 네덜란드에 있는 와게닝겐 대학. 와게닝겐이라는 도시는 인구 15만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도시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아하, 작지만 강한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구나. 제가 이스라엘은 그 작지만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중국 다음으로 나스닥을 가장 많이 선점한 나라가 현재 이스라엘이에요. 단위 인구당 창업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죠. 주변 나라가 다 석유가 나는데 이스라엘만 석유가 안 나요. 이스라엘에서 원료 넣어서 제품 만드는 것은 사해 바다의 바닥에 있는 진흙덩어리로 만든 화장품이 유일한 제품이에요. X축 제품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이스라엘은 Y축 경제를 지향해요. Y축 경제의 넘버원이 이스라엘. 그다음에 네덜란드는 앞으로 떠오르는 라이프 사이언스, 파마, 메디컬, 푸드 이쪽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나라가 네덜란드 와게닝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벤치마크 해야 될 나라가 이런 나라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네덜란드란 나라의 소프트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네덜란드는 농업만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고객 관리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보관해야 되죠.
삼성전자의 데이터가 전 세계 3군데에 보관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한 군데, 미국에 한 군데,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 바로 옆에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또 3군데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농업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포함해서 어마어마하게 기초과학이 잘 돼 있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생명과학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너럴 일렉트릭 이멜트 회장이죠. 이분은 이미 끝났지만은 GE가 항공기 엔진 만드는 거 아시죠? 네. 과거에는 GE가 항공기 엔진에다가 엔진을 만들어서 보잉사에다가 1,000만 불에 팔고 그냥 손 털고 왔어요. 근데 지금 GE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항공기 엔진 안에 250개 센서를 박아놨어요. 엔진 안에다가.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체온계, 혈압계, 맥박, 당뇨 측정 다 해놨어요. 파이로트가 시동을 딱 거는 순간 250개 센서가 작동하면서 그 데이터를 위성을 통해서 GE 본사로 다 보내와요. 전 세계 항공기가 시동이 걸리는 순간 항공기 엔진의 건강 정보가 다 들어오죠. 1년 365일. GE에 있는 슈퍼컴퓨터는 그 데이터를 1년 365일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AI가 이제는 데이터가 딱 들어오면 이 비행기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금방 알아내요. 그리고 비포 서비스를 해주죠. 대신에 원샷에 1,000만 불에 팔고 오는 게 아니라 매월 50만 불씩 서비스 차지를 받죠.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정부와 사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모든 영역이 데이터와 연결됨으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멋진 자동차가 하나 놓여 있죠? 자, 이 자동차의 속도는 뭐가 결정할까요? 우선 엔진 튼튼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자, 엔진 튼튼하면 답니까? 차가 너무 무거운데. 가벼워야 됩니다. 이 두 개면 답니까?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는데. 바람이 빵빵해야 됩니다. 이 세 개면 답니까? 로드 컨디션이 엉망인데. 길이 잘 닦여야 되겠죠? 이 네 개면 다른 줄 알았더니 결정적으로 신호체계가 물 흐르듯이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이 자동차의 속도는 이 5개의 합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불행하게도 이 자동차의 속도는 이 5개의 곱입니다. 4개가 1이고 하나가 0이면은 곱이기 때문에 답은 0이죠? 네. 이 5개가 합이라면 좋겠는데 5개의 곱이에요. 4개가 1이고 하나가 0인 것보다는 차라리 5개 다가 0.5인 게 더 나아요. 뭘 의미합니까? 이 5개가 다 하모니를 이뤄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또는 소프트 파워는 이 5개의 합이 아니라 이 5개의 곱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앞으로 소프트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6가지가 단 한 개라도 미스가 되면은 소프트 파워는 0이 돼버려요. 이 6가지가 다 함께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바뀌는 것. 이거를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중에 단 한 개라도 미싱이 되면은 0이다. 다 같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잘해야 되겠다. 근데 어때요? 정부가 바뀌면은 지난 정부 정책은 완전히 뭉개버리죠? 다시 또 시작하죠? 자, 환자는 한 명인데 5년마다 의사가 바뀌죠? 새 의사가 와서 지난 처방 다 무시하고 새로 처방하죠? 또 새로운 약을 줘요. 5년 후에 또 새로운 진단에서 또 약을 먹어요. 이 사람은 약의 내성이 길들여져 가지고 웬만한 약 투여해봐야 이제 약이 듣질 않아요. 이제는 이 중에 하나 둘이 아니라 이 6가지가 다 바뀌어야 된다. 교육 아까 얘기했죠. 빨리 하는 교육이 빨리 답을 내는 교육이 아니라 상상을 자극하는 교육.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개방형 혁신. 이제는 달나라까지라도 가서 아이디어를 모셔와라. 그다음에 융합적인 사고, 그다음에 금융도 리스크를 감내하는 금융.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뭐예요? 리스크를 껴안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아무 리스크나 껴안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할 줄 아는 금융. 그다음에 규제 완화,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이 다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소프트 파워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내일 제가 또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단어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히브리어로 이제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발음하기도 힘들죠. 히브리어는 앞에 C가 나오면 무조건 발음 안 해요.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후츠파 이렇게 발음이 되죠. 이 단어가 엄청나게 유대인 사이에서는 많이 회자되는 단어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후츠파는 유대인의 국민성, 우리나라 국민성 빨리빨리, 유대인의 국민성 후츠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후츠파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IQ 랭킹 1등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에 대한민국 국민 평균 IQ가 107, 세계 1등이에요. 지난 10년간 1등 해본 나라가 3나라밖에 없어요. 한국, 일본, 싱가포르. 공교롭게 아시아 3나라 외에는 지난 10년간 1등 해본 나라가 없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107, 1등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이죠? 그죠? 유대인의 인구는 1000명당 2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 1000명당 2명인데 노벨상 수상자 100명당 22명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IQ가 무지하게 높은가 보다. 근데 작년에 유대인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IQ가 96이었습니다. 우리보다 10이나 낮았어요. 자, 우리는 107mm짜리 총알이고 유대인은 96mm짜리 총알이에요. 우리가 훨씬 더 커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총과 총알을 가지고 있다 한들 폭발합니까? 절대 폭발하지 않습니다.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총과 총알은 방아쇠라는 걸 당겨주지 않으면 녹슬어갈 뿐이에요. 제가 왜 우리가 IQ가 훨씬 높은데도 아직까지 우리 노벨 과학상이 없느냐? 제가 발견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후츠파. 유대인의 국민성, 뻔뻔하고 당돌하게 대시하는 것. 이 후츠파 안에 7가지 정신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7가지를 제가 쫙 풀어봤더니 informality, questioning authority, mashup, risk-taking, mission orientation, tenacity, learning from failure. 이 7가지를 무지개 색깔에다 담았다니 이렇게 후츠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창의력을 인커리지하는 요소냐, 억압하는 요소냐. 이 7가지는 단 한 개도 예외 없이 창의력을, 크리에이티비티를 인커리지하는 요소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이 7가지 요소를 강연을 많이 합니다. 먼저 informality, 저는 이걸 형식타파. 이 형식타파, 군대에서 미팅을 하는데 장군이 전화를 받다가 회의장에 늦게 도착했어요. 회의장에 한 자리가 비었어요. 장군이 거기 앉았어요. 그 옆에 커피 포트가 있어요. 회의 끝날 때까지 커피 서빙은 사병이 아니라 장군이 합니다. 제가 한 얘기가 거짓이 아니고 참입니다. 스타트업 네이션이라는 책을 제가 우리말로 창업국가 번역을 했는데 그 책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questioning authority, 질문의 권리. 이스라엘 아이들은 태어나면은 엄마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얘기가 세상에 나쁜 질문이란 없다. 이 세상에 나쁜 질문이란 없대요.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는 것. 세 번째가 mashup, 섞인다라는 뜻이죠. 네. 유대인 아이들은 남이 하는 일
남의 울타리 너머로 간섭하는 것 전혀 흠이 아니에요. 여성이 좋은 핸드백 메고 가면 쫓아가서 어느 제품이에요? 어디서 샀어요? 값은 얼마예요? 물어보는 게 전혀 흠이 아닌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좀 나이브하게 표현하면 싸가지가 없죠. 네, 매시업.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 위험 감수. CEO가 팀장한테 미션을 줄 때 너 언제까지 이거 해와? 아니면 뭐가지야?가 아니라 둘이 이 말을 맞대고 이 프로젝트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한 20% 정도 있겠지? CEO가 먼저 실패 가능성을 언급해 주기 때문에 팀장은 과감하게 대쉬하는 힘을 갖게 하는 거죠. 미션 오리엔테이션, 목표 지향,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나라는 명령이 내려가면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리포트를 절대 못하게 돼 있죠. 대신에 이런 조건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That's okay.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거 불가능합니다라는 리포트를 절대 못하게 돼 있죠. 미션 오리엔테이션. tenacity는 끈질김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learning from failure, 실패로부터의 교훈. 이 나라는 실패를 하면은 저울에다 올립니다. 근데 눈금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failure, constructive failure. 실패를 했는데 눈금이 constructive failure로 올라가면은 훈장과 똑같이 대해주는 문화. 자, 이런 7가지 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방아쇠를 당기겠습니까? 주저주저 하겠습니까? 이 7가지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과감하게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힘을 갖게 하는 요소죠.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아이들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이 아이들의 역량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후츠파의 7가지를 좀 닮아갈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 7가지는 학생이 할 수 있어요? 교수가 할 수 있어요? 이 7가지 정신은 교수가 학생에게 발휘할 수 있도록 excuse 해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 7가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excuse 해주는 거예요. 장군이 사병에게, CEO가 신입사원에게 excuse 해주는 문화. leading 하는 그룹이 following 하는 그룹에게 excuse 해주는 문화다. 제가 얼마 전에 삼성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1시간 강연했습니다. 삼성그룹은 매주 수요일마다 사장단 회의를 하는데 반드시 외부에서 1시간 특강을 하죠. 그때 제가 삼성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성이 X축은 세계 넘버원인데 Y축 단 한 개라도 해봤니? 한 개도 없어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드니까 갤럭시 만들었잖아요. 삼성이 Y축 단 한 개라도 하려면은 삼성 안에 이 7가지 문화가 퍼져나가지 않으면 안 돼. 현재 삼성은 임원이 되면은 전무, 부사장, 사장, 임원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반드시 후츠파, 유대인의 후츠파 정신 7가지를 교육을 반드시 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고요. 혹시 여러분께 이제 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타트업 네이션이라는 책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제가 2009년에 존 F 케네디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제가 미국 벨 연구소에 2년간 근무하기 위해서 KT 부사장 마치고 벨 연구소에 가기 위해서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한 날 2009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소개된 책이 스타트업 네이션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제가 보자마자 우리말로 석 달간 번역을 했습니다. 창업국가.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창업국가란 책에 33명의 주인공들을 제가 카메라 4대를 가지고 와서 한 달간 머물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대 교수가 김난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책을 냈죠. 저는 거꾸로 청년 후츠파로 일어서라. 아프니까 아프다고 누워있는 청년들이 벌떡 일어서라 해서 다큐를 만들었고요. 제목이 청년 후츠파로 일어서라인데 이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은 후츠파로 일어서라 유튜브에 치면은 제가 만난 33명이 50분짜리 3회분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은
이스라엘 갔다 온 거와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삼성경제연구소 세리CEO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면 오른쪽에 있는 10편 제가 방송한 것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 갔다 온 내용을 이제 책으로 쓴 게 스파로 일어서라라는 책이 있고요. 맨 오른쪽에가 아까 제가 소개했던 제가 가장 존경하는 기억의 반대가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라고 얘기했던 저에게 직접 얘기했던 이스라엘 페레스 대통령의 자서전 No Room for Small Dreams 우리말로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한 내용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새로운 도전의 순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 7가지의 후츠파 정신 이걸 한번 상기하면서 여러분 스태프들과 여러분의 상상력, 좋은 아이디어 상상력을 끊임없이 발굴해서 eventually innovation으로 바꾸는 그런 측면에서 앞장서서 Y축 경제의 리딩 그룹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하는 글로벌 MBA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에 또 관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갖고 있는 강점들 이런 부분과 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강점을 섞어서 세계에서 가장 소프트 파워가 강한 그런 역량을 갖춰서 데이터 대항해 시대에 선구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